언니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자취하거나 하소가나 학생들이 잘 못 챙겨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뭐 도시락까지 싸와서 나눠주고 뭐 이랬거든요. 한번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마음씨에 매료됐다는 그녀의 이름은 이혜령.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혜령 씨는 졸업 직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재력가로 알려진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쳐온 것은 신혼 1년을 조금 넘긴 2005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형부가 저한테 언니가 어제 안 들어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이 혜령 씨를 찾아 헤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청소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던 29살 민혁 씨는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준공식을 마치고 입주가 막 시작되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중간층까지 내려왔을 때 비어있는 집 안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왔지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대충 했다가 사장에게 혼이라도 날까봐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 악취의 진원지가 안방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화장실 문틈으로 목격한 것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미입주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은 바로 일주일 전 실종된 이혜령 씨. 사실 혜령 씨의 죽음은 발견된 장소부터 시신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목에서 발견된 작은 상처를 제외하면 시신 어디에도 흉기에 찔리거나 둔기로 맞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검을 했지만은 심각한 부패로 인해 사인 역시 불명. 의미를 줄 수 있는 소견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면밀히 찾아보니까 목에 피부 까짐이 좀 있고 약간의 갑상연골에 설골에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있어서 손에 의한 목졸림, 경과법 질사 중에 X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시계가 피해자의 팔목에 그대로 착용된 상태였고 어깨에 걸린 채로 발견된 가방 안에는 혜령 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은 물론 신용카드와 상품권, 현금까지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혜령 씨의 몸에서 채취한 타액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성폭행 흔적도 없고 강도도 아니라면 살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당시 경찰은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납치 강간 살인하고는 좀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조금 그래도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때 뭐 1000억대 재산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시신이 발견된 안방 화장실 외에는 출입구부터 안방까지 납치나 폭행 등 강제력에 의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식범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던 학과 동료 학생들 상당수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찰에서 이제 모발에서 DNA 검사를 위해서 머리털이 뽑혔고요. 당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용의자만 무려 400여 명에 이르렀지만 그들 중 누구도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타액과 DNA가 일치하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두 딸이 객지에 나간 뒤부터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는 어머니. 혜령 씨가 실종되던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6월 9일 날 아침에 나하고 전화도 했어요. 엄마 나 바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바빠 그랬더니 제 동생 시집갈 때 그 한복을 맞춰줬는데 그 한복이 작다고 하더라고. 늙어준다고 갖고 오라고 하더래요. 한복집에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한 뒤 오전 9시쯤 집을 나섰다는 혜령 씨. 어머니와 통화한 대로 강남의 한 한복집에 들른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복집 근처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혜령 씨가 그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곳은 결혼 전 졸업한 대학 은사의 연구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유난히 믿고 따르던 교수님의 부탁으로 석 달 전부터 학술 행사 자원봉사를 하느라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왔다는 혜령 씨. 교수와 헤어진 뒤 학교 근처 은행에 들르면서 자원봉사를 함께했던 후배와 7분가량 전화를 한 것이 그날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오후 2시 23분 혜령 씨가 은행을 나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혜령 씨의 행적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비어있는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 혜령 씨의 행적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간과 비장에서 알코올 성분이 0.14% 농도로 검출이 된 겁니다. 보통 0.14%면 사실은 만취 상태예요. 안주와 함께 먹는다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고. 부검 결과로 본다면은 혜령 씨는 마지막 목격된 은행을 나선 뒤 아파트로 가기 전 누군가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검 당시 위장에서 고춧가루와 밥알, 당근과 양파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밥알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할 때는 식사 후에 2시간 이내라고 생각이 돼요. 혜령 씨와 그날 저녁 술을 마신 사람은 범인이거나 최소한 혜령 씨가 미입주 아파트에 간 이유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이제 혜령 씨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주변에서 목격자를 찾는 것뿐입니다. 전체는 않고 아마 부모는 다녔을 때 생각을 해요. 걔는 이제 왜냐면 입주 시켰으니까. 공교롭게도 혜령 씨가 실종됐던 6월 9일 아파트 안에서 CCTV가 정상 작동된 것은 지하 주차장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왔다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됐겠지만 당시 경찰이 확인한 녹화 내용 중 혜령 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입주가 막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 CCTV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신축 아파트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04개나 1, 2, 3, 4로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이제 그걸 들어가서 무작정 물러오고 맞으면 다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시공사, 관리업체, 하자보수업체, 입주자, 인테리어 업체, 청소업체는 물론 부동산업자와 주변 음식점의 전단지를 돌리는 배달원들까지 아파트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혜령 씨는 왜 미입주 아파트 인근 부동산의 연락처를 메모해뒀던 걸까? 믿었던 사이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혜령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혜령이 그렇게 생겨서 서울에 가는데 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저부터 들리라고 하더라. 교수가. 교수는 딸 결혼식에도 참석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데다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어머니. 어머니야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요. 혜령이가 그러니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내가 거기서 넘어갔어. 혜령이한테 가서 확실히냐 그랬더니 도 울고만 있어. 이제 어이가 없다 이거지. 혜령 씨의 장례 절차를 끝까지 함께하고 그 후로도 5년 동안 길마다 찾아왔다는 사위. 혜령 씨가 사망하자 남편인 그가 왜 용의자로 지목됐던 걸까? 갑자기 저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어이가 없었죠. 왜 누가 나를 왜 용의자? 알고 봤더니 그 교수라는 분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교수라는 사실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학교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혜령 씨의 유서였습니다. 아무도 유서의 존재를 모르는데 유서가 있다고 일단 교수가 얘기를 해서 형사들이 이걸 찾아봤죠. 근데 암호가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거에 암호는 이걸 거다. 그러면서 그걸 찾는데 그게 암호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알고 있고 암호도 교수가 알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혐의를 벗었다는 남편은 그때 일들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수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혜령이가. 그래서 같이 봐주려고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돼서 딱 바로 교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새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혜령 씨 남편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돼 고통을 받았다는 교수. 여전히 혜령 씨 남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애가 그 당시에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시부모. 나는 내가 아니라면 내가 아니까. 그냥 주변 주에서 남편이 시부모 좀 안 됐나. 하지만 자신이 경찰에 제출한 유서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싶지 않은 거였는데 혜령이가 나한테 줬을 때 사무실에서 발견됐던 혜령이 노트에 있는 혜령이 메모를. 그게 뭐 이렇게 손으로 쓴 글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컴퓨터에.
이 도움을 받아서 왜 컴퓨터 상에서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가 혜령 씨의 유서를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은 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았다고요? 그거는 처음이신데요.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혜령 씨의 유서를 오직 교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일까? 그 점 때문에 이상하다 모든 게 엮이는 참 됐는데 수첩인데 개 글씨가 있었나 아니면 개 수첩인데 글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아마 혜린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사실 경찰이 교수를 용의선상에 올린 이유는 부동산 번호가 적힌 수첩 외에도 그에게서 몇 가지 이상한 행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혜령 씨와 점심을 먹고 헤어진 교수가 대학원 강의와 회의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 간 사실은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7시에 회의를 마친 뒤 7시 15분경 회식 자리에 도착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회식을 한 식당 종업원은 교수가 예약 시간이 7시 30분보다 30-40분가량 늦게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업원이랑 자기가 도착한 다르잖아요. 한 40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가깝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사체 발견되고 그런 날 이제 참고인 진술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DNA가 발견됐다 해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숨길 수는 없다. 혜령 씨의 시신에서 자신의 DNA가 나와도 범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놨다는 교수. 그런데 혜령 씨의 몸에서 나온 남자의 DNA가 교수의 것과 달랐던 겁니다. 그날 혜령 씨와 함께 미입주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 있던 범인은 대체 누굴까?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들은 범인의 행동 순서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누중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물체들이 쌓여지게 되죠. 누중의 법칙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에 떨어진 것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을 드러낸 뒤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단추입니다. 직경 13에서 15mm 크기의 구멍이 2개인 단추에는 영어로 애쉬워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입을 수 있게끔 나왔는데 칼라 자체가 상당히 화려하고 난방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 거의 10만 원대. 주로 좀 찾는 분들 연령대가 어때요? 연령대는 좀 있죠. 거의 30, 40대, 50대. 보통은 이런 단추는 정장 마이, 여름용 마이가 됐던 아니면 바지 그런 식의 디자인을 넣을 때 쓰는 거지. 단추의 주인이 남자라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나이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름용 재킷이나 면바지를 즐겨 입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가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앞자락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남아있던 원피스는 양쪽 소매 부분과 시신 아래 깔려있던 뒷자락뿐입니다. 현장 사진의 원피스 상태로 봐 범인은 원피스를 한 번에 찢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면은 옷을 잡고서는 힘으로 북북 찢으면 찢기는 거예요. 그렇게. 현금이나 귀중품에는 손도 대지 않은 범인이 유독 원피스 앞자락을 힘들여 찢어내고 현장에서 가지고 나간 이유는 뭘까?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만이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피해자의 원피스 앞자락에는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DNA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상한 것은 원피스 앞자락을 찢어갈 만큼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자 노력한 범인이 왜 피해자의 몸에 남은 타액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장에 남긴 단추와 사라진 원피스 조각. 이런 단서들이 지목하는 범인은 과연 누굴까?